페이지 수가 493페이지죠. 여기 개발관리론에서 이용에서 보통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전체로 보자면 이용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개발에서 한 3개 정도요. 관리에서 한 문제. 그래서 보통 한 4개 아니면 5개 나올 겁니다. 개발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했던 최유효사유라는 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유효사유에서는 최고 최상이란 말, 경제적 타당성까지 있어야만 최고가 되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너무 오래됐어요. 법률적은 합리적, 합법적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기술적은 물리적 채택 가능성. 그 2개만 있었을 때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수익성까지 갔었을 때 비로소 최고란 말 써요. 그래서 최고 최선을 바꾸죠.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은 최선은 되지만 최고는 안 되죠. 그걸 거꾸로 바꿔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잘 주의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용해서 아마 1순위가 493페이지 거기 보면은 집약도라는 얘기를 제일 잘 물어볼 거예요. 집약도. 그래서 집약도란 말은 건물 층수가 얼마나 높냐 그런 얘기죠. 집약도란 말은 토지의 특성, 부증성하고 밀접하죠. 부증성. 부증성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세도 비싸고 건물 높게 짓는 거. 그래서 시내 중심가는 집약도가 높은 거 맞죠? 그 다음에 외곽 쪽은 그래도 땅값도 싸고 지대도 싸고 건물 낮고. 집약도란 말은 여기 분모가 토지 면적, 주어진 어떤 토지 면적당 그 다음에 실물 자본량. 거기 우리 교재 보니까 노동과 자본이 나왔는데 노동이란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 과목에서 노동이란 말은 생산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쓰지 않습니다. 그건 경장 얘기고. 그래서 여기는 실물 자본량. 그래서 여기서 자본량이란 말은 실물 자본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건물 층수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주어진 땅의 건물이 얼마나 높냐 낮냐. 높으면은 집약도가 높다고 할 거고 낮으면은 집약도가 낮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땅 200평 이렇게 씁니다. 근데 시골은 보통 한 2, 3층 질 건데 도시 같으면은 똑같은 200평인데 한 20평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집약도 높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집약도가 낮다라고 하죠. 이렇게 집약도가 낮을 때를 조방적이라고 해요. 조방. 조방이란 말은 조잡하고 방만하고 넓게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은 집약적이용. 그러니까 우리 조방이란 말이 조잡하고 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방적이용. 이렇게 말합니다. 조방적이용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약적이용. 집중적이고 전략하고 악재 쓴다는 얘기죠. 집약적이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종류로 보자면 조방적 같은 주로 1차 산업으로 많이 쓰겠죠.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집약도가 높은 것은 주로 도시적 이용, 건물 층수 높다는 얘기요. 여기 2가지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지 절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5층 이상이 집약도가 높다 그런 말 아니라는 얘기. 상대적으로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만 말이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집약도란 말은 읽어보시면은 볼까요? 토지 이용해서 단위면적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 주어진 땅이 있었을 때 건물이 높냐 낮냐. 높게 있으면 집약도가 높다. 건물 층수 낮으면 집약도가 낮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금방 되실 거고. 근데 문제는 밑에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거기 양가로 3번 아래쪽에 거기 집약적 토지용하고 조방적 토지용. 보자면 집약적 같으면 토지용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말하고 주로 도시적 이용, 3차 산업을 주로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4번 같으면 조방적이라는 말은 조잡하고 방만하고 넓게 드문드문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비도시적이고 농촌적이고 또는 어쩌니까 1차 산업을 주로 많이 쓰겠죠. 농사 질 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은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집약 한계란 말하고 조방 한계 이제 그 말을 구별하고요. 집약 한계, 조방 한계 그 말을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은 사실은 집약 한계란 말은 이온 극대점이고 조방 한계란 말은 손익 분기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보려고요. 물론 우리 시험에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 그래프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1층을 지어서 건물 임대사업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전체 수입을 나타냅니다. 제 과목에서 언제든지 그래프는 세로 축은 전부 다 돈 얘기입니다. 언제든지요. 그러니까 수입도 돈 맞죠? 또는 가격도 돈 맞잖아요. 우리 금융에서 원금, 원리금 전부 다 이쪽 얘기죠. 돈 얘기는 전부 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다음 이쪽은 전부 다 이제 시간 얘기, 층수 얘기, 양 얘기. 그래서 항상 변수는 그죠. 요놈이 항상 변수가 됩니다. 이는 이제 주로 층수, 건물 층수 한번 따져볼까요? 이래 있었을 때 1층을 지어서 건물 임대사업을 하는데 1년에 1,000만 원 돈이 된대요. 수입이 된대요. 한층 더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입이 2,500만 원 됐대요.
건물 한 층 올라가니까. 자, 3층 한 층 더 올라갑시다. 이랬더니 수입이 이제 5천만 원 됐습니다. 자, 4층 갔습니다. 이랬더니 이번엔 1억 5천 나왔다 가져가자고요. 수입이 점점 건물 층수를 지금 올라감에 따라 수입이 지금 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5층 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4억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층 갔습니다. 이랬더니 예를 들어서 5억 5천 나오고 7층 갔다 해서 6억 5천 나왔다 가져가자고요. 그럼 건물 층수가 점 일정하게 좀 올라감에 따라서 수입이 느는 것은 맞죠? 늘긴 느는데 속도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1층에서 2층 가니까 얼마 벌었습니까? 1,500만 원은 지금 불었죠. 그 다음 2층에서 3층 가니까 얼마 벌었습니까? 여기는 2,500만큼이 불어가는 거죠. 여기는요, 보니까 1억 벌었죠. 여기는요, 2억 5천 벌었죠. 지금 속도가 1,500, 2,500, 1억, 2억 5천이니까 점점 동일하게 좀 증가를 시키는데 건물 층수는 1층에서 2층 일정하게 좀 증가시키고 있는데 수입의 증가 속도는 엄청나게 빨리빨리 가죠. 이런 구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층에서 6층 갈 때 분명히 불었죠. 불게 불었는데 이제는 얼마 불었습니까? 1억 5천. 조금 속도가 약간 둔화된 거죠. 여기도 분명히 전체 그 액수는 늘게 늘었죠. 근데 어찌 됐습니까? 1억 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쩌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가는데 그다음부터는 늘게 느는데 조금 느리게 올라간다는 얘기. 요거를 지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는 1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2층이고 3층 예를 들어서. 그럼 1층에서는 요만큼 분 거 맞죠? 그 다음에 2층에서는 요렇게. 이 간격을 보시면 점점 노란색 간격이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점점 넓어지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인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1층에서 2층까지 동일하게 어쩝니까? 똑같이 일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맞죠? 건물 규모로 일정하게 올라가는데 증가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가죠. 이게 기울기로 나타냅니다.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배우실 때 미분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미분이 뭔지 몰라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뭘 나타내냐면은 우리 시험에서 미분 얘기는 안 나올 거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변화 속도죠. 우리 자동차 속도하고 속력은 틀린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급해진다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죠? 변화 속도가 점점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그 다음에 이번엔 좀 다를게요. 근데 5층부터 6층 올라갑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는 분명히 그래도 늘긴 늘었었는데 변화 속도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 둔화돼 가죠. 그러면 이번엔 기울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6층이고 7층이고. 그러면 처음에는 보시면은 5층, 6층 갈 때는 요만큼 늘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 간격이 점점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점점 작아지네요. 그 말은 요 기울기가 점점 더 완만해진다는 뜻이죠.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변화 속도가 느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단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요 두 개를 이제 하나 합쳐봅시다. 결국 이제 요 그래프 그리려고 그런 건데 이 그래프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기가 전체 수입입니다. 돈 얘기고 그 다음에 수입 나오면 또 있을 때 비용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돈 얘기니까. 그럼 여기는 건물 층수액이죠. 이래 썼을 때 요 꼭대기 위에다가 이걸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또 여기까지는 처음에는 빨리 올라가는 요렇게 되죠. 요런 식으로 됐다.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돼가죠. 요게 전체 수입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수입의 변화 속도가 처음에는 완만하다 급해다 이렇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수입만 안 되니까 이제 반대로요. 이번에 비용 쪽 가봅시다. 건물 2층에 썼을 때 지금 돈이 얼마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수입을 이번에는 여기를 1억이라고 할게요. 수입을요. 그 다음에 여기를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억이라는 수입을 얘기해서 건물 층수를 얼마나 되면 요만큼 지금 건물이 투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억에서 2억 갔으니까 수입이 정확히 2배가 됐죠. 근데 그거 보시면 요 간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습니까? 또 3억 갑니다. 자, 그림을 정확히 따면 점점 요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동일하게 수입을 1억씩 2억씩 올라가는데 수입 증가수는 똑같은데 추가적인 건물 투입량은 점점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진다는 얘기. 그러면은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점 이게 기울기가 완만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급하다가 점점 완만해져가죠. 여기는 반대입니다. 이번엔 여기 이런 식으로 돼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6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억이라고 가져가자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5억에 수억 갈 때 1억을 부르는데 자본 투입량이 요만큼 됐었어요. 여기가 지금 건물 층수액이니까. 그 다음에 5억에 수억 갈 때도 1억 불었었는데 이번엔 간격이 점점 어쩌면 더 벌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차이점 반대가 가요. 수익이 빨리빨리 증가될 때는 건물 층수를 추가적인 투입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수입이 점점 작게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제 오히려 투입량이 점점 더 많아져 간다는 뜻.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비용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비용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그래프를 지금 그리려고 두 개를 그래프가 있는데 요 그래프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내용만 이해하시자고요. 여기는 둘이 뭐가 같이 만났죠. 뭐가 같이 만났는지 뭐하고 만났습니까? 두 개가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요 공간은 뭘 나타낼까요? 지금 수입이도 위쪽에 있고 비용이도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 벌어지는 틈이 뭘 나타낼까요? 이윤의 크기를 나타내죠. 그러면은 요 간격에서 예를 들어 요 간격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간격이 가장 멀리 벌어진 구간이 이윤이가 클 거니까 요 구간이 가장 이 차이가 심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 일종의 수입이도 위쪽에 있고 비용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 빗금친 넓이가 이윤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윤이 얼마나 크냐 작냐. 그리고 이 간격이 좁을수록 이윤이 작을 거고 많이 벌어질수록 이윤이 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가장 멀리 벌어진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요 구간은 둘이 같이 만났으니까요. 이거를 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손익분기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조방한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방한계가 무슨 말이고 지배한계가 무슨 말인가 그 말 좀 해석하려고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요거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조방한계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집약한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약간 지금 바꿔놨죠. 여기는 집약한계. 우리 교재로 보시면은, 여기는 보시면은 493페이지 동그라미 위쪽 양가로 3번에 2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양가로 4번에 2번, 그 2번을 지금 해석하려고요. 그게 우리 이쪽의 문제입니다. 그럼 두 개를 한번 나눠봅시다, 이제. 이렇게 나눠보시면은, 맨 첫 번째는 조방한계는 아까 뭐라 했냐면은, 그죠. 수입하고 이윤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죠. 손익분기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손익분기점 말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조방한계란 말 뜻이에요. 그럼 오른쪽은요. 이윤이 제일 크게 남는 구간이죠. 이윤이 제일 많은 구간. 이걸 이윤 극대점 아니면 이윤 최대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윤 극대점 아니면 이윤 최대점.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윤 최대점 될 때는 여기 같으면은 총 수입과 그 전체 비용과 수입이 똑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총 비용을 예를 들어서 TC라고 할게요. 토탈 코스트요. 그 다음에 총 수입을 TR, 토탈 리베뉴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그러니까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똑같아집니다. 근데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똑같다는 얘기. 여기는 한계 수입을 MR이라고 그럽니다. 한계 수입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한계 비용 요 두 개가 똑같아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개 접선의 기울기가 점이니까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기울기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기를 한계 수입을 M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을 MC라고 그래요.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래 따지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10층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되냐?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8층이라고 가정합시다. 아니면 나는 12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요 녀석들이 아니면 여기 이제 맞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8층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기울기는 어쩌면 이거는 완만한데 이거는 굉장히 급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여기가 위쪽이 좀 수입이 그러니까 비용 얘기니까 수입은 엄청나게 이제 빨리빨리 증가되는데 비용은 완만히 올라간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요 구간에서는 비용을 1억을 더 투입을 했었는데 수입이 2억, 3억씩 나온대요. 그럼 규모를 키우는 게 좋을까요? 줄이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키워야 되겠죠. 그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쪽 같으면 넘어서면은 예를 들어 12층 같으면은 요거는 굉장히 가파른데 이거는 거의 완만하잖아요. 그 말은 비용은 어쩌니까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는데 수입은 거의 어쩌니까 눈곱만큼 넣는다. 그런 얘기. 이럴 때 규모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은 해서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5억씩 10억씩 막 늘어납니다. 규모를 키워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이렇게 쉬운 게 개론인데. 맞잖아요, 딱. 지가 어려워봤자지 뭐. 요 논리였군요. 요거 지금 매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두 개가 만나는 이유까지 바로 뭐가 된다? 이윤이 가장 많아진다 그 뜻입니다. 물론 이거를 말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약간 풀 수도 있는데 그건 안 풀 거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약간 풀면 되는데 우리 수학 안 나오니까 그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개가 한계 비용하고 수입이 똑같은 요 시점에 바로 뭐가 됩니다? 이윤이 극대가 됩니다. 그런 얘기. 그렇다면은 요 부침을 벗어났으면 만일에 건물 층수가 10층이 됐었을 때 가장 수익이 극대가 되니까 건물 가격도 어떻게 나올까요? 가장 최우상이 되니까 가장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에 2층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건물의 규모는 크지만은 껍데기는 크지만은 이익이 별로 작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외관은 큰데 내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건물은 10층에 지었을 때 가장 좋은 건데 12층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은 어쩌 전체 수입은 커지는데 오히려 이유는 어쩌니까 점점점 줄어들어가니까. 그래서 맨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집약한계를 넘어서면 곧바로 손실이 나온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집약한계 넘어도 이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점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줄어들 따름이지 집약한계를 넘어서면 곧바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말 틀린 말. 맞죠? 집약하게 넘어도 분명히 어쩌니까 요만큼 이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점점 규모가 작아질 따름이지 집약한 거 넘어서면 곧바로 마이너스다, 손실이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이제 그런 지문이 주로 잘 쓸 거니까. 주로 지배관계를 넘어서면 곧바로 손실이 나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아니란 얘기. 이유는 있죠. 근데 이윤의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왜 줄어들죠? 이유는 눈곱만큼처럼 조금씩 올라가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맞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울기 요걸 가지고 나타나요. 요거는 굉장히 급하잖아요. 근데 그건 완만하다는 얘기는 이윤의 속도는 그야말로 서서히 올라가는데 조금밖에 안 늘어가는데 비용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죠. 규모가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이윤은 좀 더 적게 올라가니까 그럼 차이가 점점 줄어들겠죠. 만일에 8층 같으면요. 이때는 이윤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데 지금 비용은 어쩝니까? 완만하죠. 그러니까 비용의 증가 속도보다는 이윤이 더 빨리 증가되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자, 결론이 지배관계 미달될 때는 규모를 키우세요. 지배관계 넘어서면 규모를 줄이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점이 됐을 때 가장 최유효상이 되고 가장 이윤이 극대가 되니까 평가할 때도 건물 평가액도 가장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만드는 거. 맞죠? 이거 찾는 거 지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 가냐면은 우리 다음 주 가면은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라는 게 있죠. 평가 가면 13가지 원칙이 있죠. 거기서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은 건물을 키워라 줄여라. 그래서 그죠? 일단은 건물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 추가 투자 적부성 나타나는 게 바로 그죠? 수익 체증 체감. 올려라 내려라. 다음 주 가면 그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여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초방 한계란 말은 예를 들어서 볼까요? 그러면 요층까지는 지금 요층에서 지금 두 개 같이 만났으니까 겨우 또이또이 같아서 우리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 남는 구간일까요? 여기 얼른 보시면 비용이 더 위쪽에 있고 수입이 아래에 있으니까 요 구간은 지금 뭡니까? 마이너스가 남는 구간이죠. 그러면은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적게 해도 4층 정도, 이걸 4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요 정도 지어야 겨우 또이또이가 됩니다. 그런 만일에 1층, 2층, 3층 지으려면 차라리 하지 마라. 왜? 4층 정도 지어야 겨우 어쩌니까 는이 되는데 그럼 3층, 2층, 1층 지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니까 차라리 안 하면 못 하죠. 맞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건물을 아무리 낮게 짓더라도 최소한 몇 층까지 4층 정도는 지어야 겨우 또이또이가 된대요. 그럼 3층 지으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왜? 험은 오히려 마이너스 나오니까. 안 하면 제로가 되는데 험은 마이너스니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약도의 하한선이죠. 건물을 아무리 어쩌니까 낮게 짓더라도 집약도. 그래서 이 집약도가 아무리 낮더라도 몇 층까지 정도? 최소한 4층 정도는 해라. 그래야 는다니까. 그럼 4층 이상 지어야지만 이래 3층 지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안 하면 제로인데 험은 오히려 마이너스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약도의 하한선. 그러니까 건물을 아무리 작게 지어도 어느 정도 지어라? 요 정도는 지어라. 이렇게 이런 게 전부 다 기업의 내용에 따라 다 틀려집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전국에 이마트가 수없이 많죠. 근데 각 지역마다 이마트 매장 규모가 층수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요거 맞추는 거죠, 사실은요. 요거. 그 사람들은, 이마트 한 사람들은 사업이기 때문에 돈 되려고 아니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아니죠. 돈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규모를 맞추는 거죠. 맞잖아요. 똑같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백화점을 지을 때도 백화점이 다 있는 건 아니죠. 인구 규모가 최소한 5만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그 저기 수요가 얼마 있어야 백화점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백화점을 짓더라도 똑같은 롯데백화점도 서울 같으면은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그 다음에 지방하고 전부 다 그 백화점 규모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백화점 다 5층짜리 다 짓죠.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쩌니까 인구수나 소득에 따라서 이 규모를 맞출까 안 맞출까? 그런 사람도 없는데 요 사이에가 있는 대중 여기에 맞추려고 집약관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집약도의 하한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럼 여기는 뭘까요? 자, 10층을 넘어가면 좋아요 나빠요? 10층을 넘어가더라도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윤이 점점 작아지니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규모를 여기에 딱 맞춰져야면 이윤이 가장 극대가 되니까 건물 층수가 10층이어야 집약관계를 가져가자고요. 그럼 10층을 넘어서면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은 조금 건물이 커짐에 따라서 이윤이 작아지니까 10층 이상 되면 안 돼요. 안 돼야 되겠 10층 딱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말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집약도의 상한선이죠. 더 이상 가지 마라. 거기 딱 맞춰라. 그러니까 여기는 집약도의 하한선이라는 말은 아무리 집약적이고 아무리 건물을 적게 더라도 최소한 몇 층은 지어라. 4층은 지어야 겨우 또이또이가 되니까. 그럼 4층 이하려면 하지 마세요. 말 되죠? 지금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그럼 집약도의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높이는 건 좋은데 아무리 높이라도 더 이상 이 한계를 집약한계를 벗어나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죠. 규모는 커지는데 이윤이 작아지면 나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집약도 여기는 그저 상한선이요.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래서 여기 하면 항상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살고 있는 동네가 앞에가 지금 중개업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 그 상가에 지금은 27개가 중개업소가 1층에만요.
먼 눈에 뭐만 잘 보이듯이 딱 눈에 그게 잘 띄니까 중개업소가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중개업소가 먼저 간판에 보이고 학원이 먼저 보입니다. 제 눈에는요. 다른 게 잘 안 보여. 그게 먼저 보일 수밖에 없어. 딱 보면 학원이 먼저 딱 보이죠. 제 친구 중에 그 약을 전문적으로 이제 그 도매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만날 때는 무슨 도움이 필요하습니까? 야, 주변에 약국 찾아봐. 무슨 약국 있거든? 금방 알고 찾아옵니다. 똑같잖아요. 유치원 한 사람들은 얘들만 보면 궁금하죠. 그 미장원 하시면 머리만 보면 잘 나왔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심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중개업소가 있는데 거기 지금 중개업소가 20평입니다. 매장 그 중개업소 사무실 20평입니다. 중개업소 20평이면 작은 거죠. 대궐입니다. 대궐.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10평 딱 쪼개가지고 VIP룸 딱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너무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놓고 어쩝니까? 이거 월세가 지금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 월세만. 보증금 빼고 월세만.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어쩝니까? 거기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늘 어쩌면 허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겠다 이 소리예요. 너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굴죠.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 사람은 뭡니까? 요거를 이미 넘어선 거죠. 이미. 너무 규모가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잘 되긴 되는데 오히려 내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망하는 결과예요. 너무 커가지고. 저 같으면 이거 딱 5평만 해요. 4분을 딱 쪼개가지고 이거 해도 충분하죠. 5평 하면 사무실이 좁아서 안 되죠.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니까 그러면 4분을 딱 쪼개면은 그 월세비용으로 어쩌니까 300만 원 한 달에 아낄 수가 있으니까. 계약 얼마였냐 그러니까 5년 했대요. 그래서 잘했다. 그죠? 5년 동안 한 달에 300시간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칭계수로 한번 적금을 넣어봅시다. 그럼 얼마나 되는가? 엄청납니다. 한 달에 300이면은 1년이면 3,600이죠? 5년이면요. 얼른 계산해 주세요. 5, 35, 5, 6, 30, 1억 8천입니다. 원금만 1억 8천입니다. 이자 계산 우리 또 금방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하고 있겠지, 속으로. 지속으로는 잘났다. 제가 보니까 아주 멍청한 짓을 하고 있죠. 우리 요거 맞추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고 작다고 해서 꼭 나쁘다는 소리 아니죠. 여기에 맞추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 요거를 잘 아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집약한 게 좁아한 게 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빗대서 말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니까. 시험에서 좁아한 게 뭡니까? 집약한 게 뭡니까? 요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써먹을 때 나중에 가서 이제 업을 할 때게 자, 이게 이렇게 하니까 돈 된다. 이건 이러니까 돈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줄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게 잘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를 또 데리고 옵니다. 친구를요. 이해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 그래야 나중에 어쩌니까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시려고 한 건 맞죠? 단순하게 어쩌면 연결해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걸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조방 한계란 말이 무슨 말이고 집약 무슨 요 말은 좀 해석하시자고. 자, 이제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자, 집약 한계란 지금 위쪽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읽습니다. 집약 한계란 한계 수입과 한계병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이윤 극대화 지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이 지점을 벗어난다 해서 곧바로 손실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윤이 점점점 줄어들다라면지 마이너스라고 말 아니죠. 물론 언젠가는 쭉 가면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래서 주로만 썼던 지문이 집약 한계를 초과하면은 곧바로 손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문을 잘 써요. 틀렸다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면 그래서 요층은 뭐다? 이런 얘기 이제 말이 나오고 그래서 건물 층수를 올리더라도 집약도를 그 정도까지만 이제 더 이상 높이면은 오히려 나쁠 수 있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 마이너스 나오겠지만 요 세 가지 좀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바로 뒤쪽 얘기는 여기는 입지잉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입지잉여. 잉여란 말은 초과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입지잉여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일명 한계입지죠. 그러면 여기는 입지잉여가 얼마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입지잉여를 100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입지잉여가 100이라는 것은 가장 좋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건물의 집약 한계를 찾아가지고 그 정도 규모로 맞추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그거 하려고. 요거 됐었을 때 가장 최우상이 되는 거고 최우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평가하더라도 가격은 제일 높게 나올 거고 땅을 가장 잘 써먹고 좋은 방법 아닌가? 맞죠? 그래서 요거는 좀 요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저기 앞쪽 그래프 다 필요 없는 그래프인죠. 근데 이 말을 전부 다 빼버리고 바로 나가 딱 이것만 말하면 얼른 이해가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래프를 했는데 우리 시험에 이런 그래프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대신에 요거를 좀 이해하면 이거는 금방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무런 말이 없이 집약 관계는 이윤 그때점이거든요. 무조건 애우란 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 숫자를 조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조방한계란 말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고 최저 조건에서 서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정도 집약도 이윤이 0이 되는 점, 그 다음에 손익 분기점,
또 이런 것들을 조방한계를 지나면 바로 손실. 그러니까 약간 표현이 그런데 조방한계 미달됐을 때 그렇게 나와요. 지나면이 아니라. 그래도 표현이 약간 어색합니다. 조방한계 지난다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니까 조방한계 미달됐었을 때 손실 나온다. 그래야 더 올바른 표현이죠. 조방한계를 지났다는 얘기는 더 커진다는 얘기니까 의미 자체가. 그래서 조방한계를 지나면이 아니라 조방한계 미달되면은 곧바로 뭐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4층인데 만일에 3층, 2층, 1층은 뭐라는 소리입니까? 곧바로 마이너스라는 얘기 맞죠? 지나면이 아니라 미달됐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적게도 어느 정도까지 조방 한계점은 지어야 겨우 능이 되니까 그보다 더 적게 지으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걸 집약도의 하한선. 건물을 아무리 낮게 져도 그 정도는 지어야지 더 이상 낮게 지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그런 얘기. 말 되죠? 두 가지 말만 좀 해석합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잉여란 말. 그러니까 입지잉여란 말은 글자가 들어 입지, 장소가 좋아서 돈 되는 경우. 잉여란 말은 서플러스 개념이 이윤이란 초과이윤이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순서를 맞추자면 맨 먼저 입지 효과. 입지 효과 크다는 얘기는 그 장소가 그 용도에 잘 맞다는 소리예요. 이게 잘못 입지 효과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는 입지 잉여가 점이니까 이게 커집니다. 이게 그 장소가 좋기 때문에 주변과 잘 어우러진대요. 그러니까 입지 효과란 말은 그 자리가 효과 좋다는 얘기는 주어진 용도에 잘 맞다고 보자고요. 이게 잘 맞음에 따라서 그런 입지 잉여가 커져요. 그런 입지 잉여가 커지면은 돈 되기 때문에 입지 경쟁이 일어나겠죠. 서로 좋은 자리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입지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자, 입지 경쟁이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서로, 그죠? 빌리는 싸기 쌀값이 비쌀까요? 서로 그 건물 땅 빌리려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입지 경쟁은 토지의 무슨 특성을 밀접할까? 입지 경쟁은. 토지의 무슨 특성이요? 입지는 부동성이고 경쟁은 부중성이죠. 맞잖아요. 입지란 말은 장소 얘기니까 부동성. 그 다음에 경쟁은 저렇게 좋은 자리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다투니까 다툰다는 얘기는 부족하니까 맞죠. 말 되잖아요. 입지 경쟁. 이게 커질 거고. 입지 경쟁 커지면 그만큼 지대가 건물세가 비싸지는 거 맞죠. 자,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집가는 올라갈까 떨어질까요? 올라가는 거 맞죠. 그럼 땅값이 비싸면 건물을 낮게 지어요, 높게 지어요? 그게 바로 집약도. 그럴 때 이제 집약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요. 맞죠? 그러면 집약도 높다는 얘기는 그만 집가 높다는 얘기가 거꾸로도 전부 다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입지잉여가 높을수록 그만큼 상대 집약도가 높다는 얘기.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입지잉여란 말을 좀 해석하면 첫 번째는 특정 산업에서 특정인이 특정 장소에 있을 때 특정인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용도의 산업을 했었을 때 나오는 부가적인 이익입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특정은 어쩌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산업이라도 똑같은 자리라도 가게 종류가 달라지면 안 될 수도 있죠. 갈비집 너무너무 잘 되던 자리를 딱 그 종류를 바꿨습니다. 서점으로 바꿨습니다. 팔이 날릴 수도 있죠. 우리 집 서점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입지잉여란 말은 용도에 따라 말 틀리다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이번에는 주체에 따라 틀릴 수도 있죠. 입지 주체. 그러니까 특정인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업을 했었을 때 다른 데 서는 것보다는 부가적을 입지잉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용도에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주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갈비집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갈비를 못 고른대요. 제과점을 하는데 주인이 빵을 못 만든대요. 그 집 잘 되겠죠. 이해하시는 거죠? 식당을 하는데 음식을 전혀 맛을 간도 못 보고 전혀 못 만드는데 그 집 잘 될까요? 그래서 주체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무슨 능력? 최유효상으로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지잉여란 말은 최소한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조방한 개 이상이 돼야죠. 이하가 되면 안 되겠죠. 여기 조방한 개 이상. 그래서 여기가 입지가 얼마? 제로라고 그랬죠.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서 입지는 점점 플러스로 가겠죠. 그러면 제일 높을 때가 100이 되니까. 맞죠? 조방한 개 이하에는 입지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계 입지란 말 쓸 수도 있잖아요. 입지가 제로니까. 거기가 마지막 마지노선.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는 조방한 개 이상이요. 조방한 개 이상이 돼야지 조방한 개 이하가 되면 안 나오는 거 맞죠? 세 가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입지잉여란 말은 특정인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업을 했었을 때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더 부가적으로 많이 하는 역을 입지잉여라고 하죠. 우리 호프집을 하더라도 주택가 초등학교 옆에서 호프집 하는 것보다는 그죠 전철 옆에서 호프집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는가요? 그게 바로 입지잉여. 그 장소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용도하고 밀접합니다. 주체가 최우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논리가 맞잖아요. 그 다음에 조방한 개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지 경쟁은 용도의 다양성하고도 관계가 되죠. 용도가 다양할수록 그만큼 경쟁이 심할까 적을까요? 용도가 획일적일수록 그만큼 용도가 획일적이라는 얘기는 쓸모가 적으니까, 쓸모가 적다는 얘기는 유용성이 낮으니까, 그러면 쓸모가 없으니까 그만큼 경쟁은 적어질 거 아닙니까? 용도가 다양할수록 경쟁이 많아지겠죠. 그래 논리가 맞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입지경은 같은 업종이라도 입지요건이 양호한 경우에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지요건이 양호하게 생기는 특별한 이익, 똑같은 업을 하는데 특정 장소에 갔을 때 더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자리가 좋아서 입지, 그것 때문에 잉여만 더 많이 버는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초과 이윤 개념이죠. 더 장사 잘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과 토지의 집약도는 같은 경우라면은 입지가 모든 주체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는데 같은 업종을 합니다. 입지 주체가 어떻게 나타나 달라지는 거 맞잖아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업을 하는데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못 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주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같은 거 하더라도 기왕이면요. 그죠? 그 다음에 입지는 입지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감소된다. 즉 0, 마이너스 갈 거고, 입지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플러스 100에 가깝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조방 한 개의 입지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서 입지가 되면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요. 오른쪽으로 가서 플러스 얘기는 얼마 된다? 입지 집약 관계는 100이 된다는 얘기, 말뜻이. 그러니까 100이 될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가 구변상이라는 말은 중심지에서 외곽을 할수록 이렇게 지가가 기울기를 간다. 구배란 말은 기울기, 물매. 그래서 중심지도 높고 외곽은 좀 낮아진다. 그런 뜻이죠. 읽어보면 금방 아시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프롤 현상. 그러니까 이용해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요겁니다. 요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체유효 사용 조금 우리 이해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 스프롤 현상 그거. 자, 세 가지만. 이용해서 하는 거 다 버리고 딱 세 개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집약한계, 조방한계. 집약도 좀 이해합시다. 두 번째는 체유효 사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프롤 현상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요. 그래서 스프롤이라는 말은 큰 대자로 드러놓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프롤이라는 말은 도시 외곽이 무질서하게 개발된 현상을 스프롤 현상, 도시, 그리고 뭐냐면은 도시 스프롤 현상. 그러니까 여기는 맨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근대화됐습니다. 자, 도시화되고 산업화 근대화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면 도시로 오겠죠? 그러면은 인구가 많아지겠죠. 그 지역이요. 인구가 많아지면 입지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럼에 따라서 입지 경쟁, 그러니까 토지 수요가 많을까 작을까?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수요가 많아져 따라서 토지 가격이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60년대, 70년대 서울로 점점 올라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모아지는 데 따라서 토지 수요 경쟁이 많아질 거고, 그럼 토지 값이 올라가겠죠. 이럴 때, 즉 도시가 있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개발되면 참 좋은데 여기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싼 쪽만 쫓아다니면서 외곽이 이렇게 개발되는 현상. 그리고 외곽의 난개발 현상을 뭐라고 하면 도시 스프롤 현상. 그러니까 스프롤 현상을 도시 외곽이 무질서 개발되는 현상. 이걸 다른 말로 개구리 뜀뛰기식 개발. 개구리가 어디로 뛸까요? 지 맘이겠죠. 그러니까 지 맘이니까. 그러니까 중심지가 너무나도 못 살겠으니까 외곽으로 나가는데 여기가 비싸서 싼 때만.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하는데 여기는 개발된 것은 요 지역보다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싸니까 도시 외곽에 저렴한 지역을 개발하는데 무질서하게끔 이렇게 보면 둥그렇게 개발된 것이 한쪽으로 삐져나가는 현상. 외곽이 무질서하게 한쪽으로 흩어져가고 삐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요? 스프롤 현상. 개구리 뜀뛰기식 개발 또는 땅이 날아다닌다 해서 날비자 땅자 비지적 개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시 외곽이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현상. 근데 스프롤 현상은 앞에서 한 번쯤에 나왔는데 혹시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책에서 이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분양가 규제했었을 때. 분양가 규제하면 외곽이 분양가 규제한다는 얘기는 분양가를 많이 못 받게 하니까. 그러면 기업에서는 비용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윤이 남을 거니까. 비용 빼먹는 것이 자재값, 골재값, 시멘트값 빼먹는다. 질 떨어지는 거. 근데 그건 얼마 안 되더라. 그럼 뭐에서 많이 빼먹죠? 땅에서. 그러면 싼 땅이 지어야 되지 않냐. 싼 땅이 중심지가 외곽에 있다. 그래서 외곽이 무질서 난개발. 맞죠? 그래서 90년대 중반까지 아파트 광고무게 늘 따라주는 말이 지하철 뚫을게. 몇 호선 점점 대놓고 도로 몇 호선 개통 예정.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맞죠? 도시 외곽에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래 되면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값이 올라가면 정부가 계획을 딱 정해 여기까지만 개발하셨는데 그런 토지 이용 계획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토지 계획이요. 토지 이용 계획이요.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 이용 계획이만 있어도 좋은데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이 불비하다 보니까. 마스터 플랜 같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싼 쪽만 쳐야 되겠죠. 그래서 외곽으로요. 토지 이용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외곽으로 개발되면서 무질서하고
그죠?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무계획적이고 그래서 무계획적이고 또는 아니면 어쩌니까 수평적으로 외곽이 확산된 현상 수평적이요. 그러면서 물론 입체 스프롤도 있지만 대부분 수평적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주거지역에서 먼저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까지 주로 택지지역에서 이렇게요. 이게 농지지역은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도시 외곽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심지가 너무나 못 살겠으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도시 외곽이 그저 일정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삐져나가고 무질서하게끔 띄엄띄엄 개발되는 것. 그걸 뭐라고요? 도시 스프롤 현상, 도시 외곽의 난개발 현상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쩌니까 체유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유상에서 어쩌니까 괴리란 말 여기까지 이게 전체예요. 그런 결과적으로 원인은 뭐 여기 원인입니다. 토지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이게 전부요. 그러니까 도시가 일정한 여자 동심으로 개발되면 좋은데 중심지가 비싸다 보니까 너무 싼 데만 쫓아다니면서 개발됐을 때 이럴 때 정부에서 딱 계획을 정해놓고 그린벨트 그래서 대책이 이제 그린벨트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종합적인 이용 계획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게 원인이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외곽이 난개발되는 것. 그걸 뭐라고요? 스프롤 현상. 그러니까 원인은 토지 이용 계획이 계획이 미비, 계획이 없어가지고 과정은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외곽이 안 좋게 쓰는 것. 이거를 뭐라고요? 도시 스프롤 현상. 말 뜻이. 그러면은 여기에 원인이었을 거면 대책은 뭐 만들면 되겠습니까? 개발 지향계획 만든다, 그린벨트 만든다든지 장기적 이용 계획.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어쩌니까 그린벨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장기 이용 계획이요. 여기 장기 어떤 이용 계획 이걸 이제 만들면 되죠. 여기 없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대책은 요 두 가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딱 묶어놓고 이제 이 밖으로 하지 마라고 규정하면 되겠죠. 이게 전부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스프롤 현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스프롤 현상은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고 외곽이 난개발. 그래서 맨 먼저 스프롤 현상은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도시 안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슬럼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슬럼화. 그다음 외곽 지역은 스프롤 현상. 그러니까 도시에서 스프롤 현상은 도시 외곽이 무질서하게 난개발된 현상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겠죠. 외곽에서. 내부는 슬럼화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원인은 개발도시 국가에서 도시계획도 선진국의 소홀했기 때문에 이용계획이 없어서. 그러니까 원인은 이용계획이라든가 정부의 무계획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외곽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이고 불규칙적이고 띄엄띄엄 개발되겠죠. 논리가. 그래서 도시 외곽의 난개발. 그래서 종류는 어쩝니까? 비지적 현상, 뭐 저밀도 쭉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특징은 스프롤 현상은 토지의 체유상이 괴리된다. 그래서 그 결과 체유상이 안 된다는 얘기. 순서만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도시화된 사람에 따라서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 많아지면 택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고 경제라다 보니까 값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중심지가 비싸니까 못 살겠으니까 외곽으로 점점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서울 같은 이런 현상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심이 땅값 비싸니까 외곽으로 점점 어쩝니까? 빠져나가고 성남으로 갔다 성남에서 경기도 광주로 갔다 점점 어쩝니까?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논리는 자본의 힘에 따라서 점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것이 원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이런 과정. 그래서 주로 수평적 현상, 입체적이지만 대부분 요겁니다. 그러면서 주로 주거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러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따라갈 거고, 주로 택지지역에서. 그래서 도시 외곽이 수평적, 무질서하게 공간이 확대되는 현상을 도시 스프롤 현상, 이렇게 말 뜻이요. 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프롤 현상은 집값수준이 일반적으로 표준 집값수준 이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는 어쩌면 개발이 안 되고 여기 개발 안 됐으면 왜 여기만 개발됐을까요?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여기가 싸니까 비싸니까? 그렇죠. 땅값이 비싸서 밖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싼 데만 개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프롤에서 그 지역은 옆에는 상대적으로 표준 지역 옆보다 더 가격이 싸다 싸기 때문에 싼 데만.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프롤 현상은 주거지역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택지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자면 주거지역이 가장 먼저겠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따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스프롤 현상은 도시 외곽, 중심보다 외곽, 중심에 일어나지 않죠. 외곽에서. 그래서 도시 외곽이 무질서하게 개발된 스프롤 현상이지 중심부는 스프롤만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슬럼이란 말을 써요. 굳이 하자면은. 그러니까 의미 자체에서 외곽인데 중심에서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택지적,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데 주로 점이니까 농지적에서 일어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정확히 말하면 수평적 외곽의 확대.
근데 입체 스프롤도 있긴 있지만 원칙은 수평적이다 먼저. 이렇게 말 뜻만 이해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침입이라든가 그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한계지란 말도 글자가 한계지, 바운더리 있는 땅. 그 한계지 의미가 경계에 있는 땅이죠. 그렇게 한자 뜻이 거기 한계지라면 가장 어쩌니까 밖에 있는 땅이요. 그죠? 한계지. 중심이 토식했으면 이런 식으로 개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중심을 가장 멀리 있는 이 땅, 이거를 가장 변두는 땅, 한계지. 그래서 이런 한계지 같으면은 주로 택지형의 최원방권. 중심에서 봤었을 때 택지로서 가장 멀리 있는 땅을 가장 변두리에 있는 땅, 한계지. 그래서 아마 이 얘기는 가장 쉬운 얘기가 서울 같은데 외곽에 신도시 개발해서는 반드시 따라주는 말이 지하철 연결할게. 그러니까 이 동네가 아무리 살려주나도 접근성이 있어야 되니까, 통근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 같으면은 서울시청 중심에서 외곽 순환도 삥 돌아보면 거의 다 1시간이나 전부 다 맞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지는 교통하고 밀접합니다. 교통 한계지.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계, 교통시설 이런 게 좋아지면 한계지는 점점점 넓어지는 건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통이 덜 발달될 때는 사대문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점점 수도권이나 말 쓰는 거죠. 그래서 교통체계 발달됨에 따라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로 인간의 심적시간은 전부 다 1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리서 알고 땅 사놓으면 돈 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개발되지 미리서 땅 사놨으면 좀 돈 됐을 건데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결국 부동산이 돈 되는 건 맞으니까 이거 잘하면 돈 됩니다. 결국 딴 데보다도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요거니까 합시다. 돈 됩니다. 한계지란 말은 특정 지점과 시점을 기준해서 택지의 최원방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도시 중심으로 봤었을 때 택지로서 가장 멀리 있는 땅을 한계지, 최원방권. 그러니까 한계란 말이 거기 한자 뜻만 보시면은 그죠. 가장 경계에 있는 땅이니까 제일 바운더리 있는 땅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교통시설, 교통체계에 따라서 넓어질 수도 좁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거 어쩌니까 사대문 아니었죠, 전부 다. 맞죠? 그래서 그 말할 때 항상 그 왕릉 얘기를 하잖아요. 사대문, 그래서 보통 왕의 무덤들 전부 다 왕족의 무덤 사대문 밖에 있었잖아요, 사실은.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한강 위쪽이 전부 다 있어. 한강 아래쪽은 전부 다 사대문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같은 지명에, 능자 붙은 지명이 전부 다 그런 지역이에요. 설릉, 정릉, 공릉, 사릉. 전부 다 뭐니까. 설릉 같은 건 강남 한복판이 지금요. 강남 한복판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는 어쩝니까? 조선시대 때는 여기는 한강 아래쪽에 있으니까. 강남이었으니까. 여기가 주로 중심지였죠. 근데 여기는 그때 당시는 아래쪽에 있는데 지금은 어쩝니까? 서울이 전체가 넓어져가지고 어찌보자면 한 가운데가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외곽이 전부 다 왕족의 무덤들 이렇게 많이 있자. 되게 보자면. 경기도 광주도 많이 있고. 그죠? 그래서 단종은 세조가, 그죠? 저기까지 이제 보냈고. 영월까지. 단종 있는 데가 육지 속의 바다란 말 아시죠? 단종 그 무덤 있는 데가. 안 가보셨죠? 거기가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흘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딱 갇혀져, 여기 갇혀 있는 거야. 육지 속의 바다. 그렇게 강으로 뛰어들기도 그렇고, 뒤에가 절벽에 있으니 여기도 못 도망가고. 그래서 지금도 그 물이 약간 불구슬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요. 이따 하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 한계지란 말 읽어본 그건 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계지는 두 번째 보시면은, 전철 같은 대중교통사 발달로 교통강지가 점점점 어쩌니까 연장되고 넓어진다. 맞죠? 그러니까 교통 한계지, 교통수단, 교통체계 이런 게 발달되면서 한계지는 점점 더 넓어질 거다. 맞죠? 만일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가 1시간에 주파한대요. 예를 들어서 요금은 1250원이래요. 전철 요금. 그러면 부산도 한계지가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부산도 한계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는 부산 땅값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부산이 아무리 어쩌면 서울에서 멀더라도 1시간도 주파가 가능하대요. 그러면 지하철 시간처럼 1시간처럼 간다면 부산 직장 놔두고 서울 집어넣고 출퇴근하면서 비용이 한 번에 1250원씩. 그러면 전철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KTX 타고. 그러니까 대전 땅값이 세종시 이전에 KTX 나온다고 하면 오를 가능성 너무 당연히 알고 있었거든요. 천안 땅값도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중앙 집권화가 됩니다. 그런 교통체계가 발달됨에 따라서 지방 상권은 좋을까 나쁠까요? 안 좋아집니다. 특히 천안 상권 같은 게 전부 다 죽어요. 바로 서울에 갔잖아요. 4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죠? 과거에는 그게 좀 멀어가지고 안 갔었는데. 맞잖아요. 전라도만 보도록 그러잖아요.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장흥 같은 데 옛날에 버스가 멀었기 때문에 그쪽에 도매산들 좀 돈이 됐었죠. 요즘은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기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죠. 처음부터 광주로 다 오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체계 발달됨에 따라 상계지가 넓어진 것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저 지역 상권은 좀 죽을 수가 있죠. 그걸 신중앙 집고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읽어보세요. 뭐 직주분리 직접가면 금방 되실 거고, 그 다음에 개발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이용에서 문제가 잘 나오면 한 문제인데 1순위가 집약 한 개, 조방 한 개. 이게 1순위입니다. 집약도 문제가 1번. 두 번째는 체유효사항이 무슨 말인가? 그게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죠 스프롤 현상 요 정도는 좀 이해하시자고요. 이게 셋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그 다음에 개발 얘기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는 여기는 이제 문제가 보통 3개 정도 하면 나올 겁니다. 최소한 2문제면 3문제 나오니까. 그러면 개발이란 말은 가치를 높이는 행위죠. 그죠? 무슨 개발하면 개발이란 말은 다른 거 다 떠납시다. 뭔가를 좋게 만들고 쓸모있게 만드는 게 개발. 택지 개발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택지로서 알맞지 않는 것을 택지 용도로 맞게끔 바꾸는 거. 그걸 택지 개발. 맞죠? 무슨 개발이란 말은 뭔가 용도에 맞게끔 유용성을 높이는 행위를 개발 이렇게. 근데 우리는 부동산 개발하면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끔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 부동산 개발인데 그럼 부동산 개발한다는 얘기는 토지는 토지 개발이란 말, 택지 개발 말 쓰는데 건물은 건축 개발하면 약간 좀 의미가 틀리죠. 그죠? 그래서 건물은 건축이란 말 써야지 개발한 말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그죠? 토지 개발은 우리가 음악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개발이란 말의 의미를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활, 작업,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것. 그래서 개량하는데 개량이란 말은 좋게 만드는 게 개량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토지 개발, 개발이란 말은 인간의 용도와 목적에 알만큼 바꿔서 쓸모있게 바꾸고 좋게 만드는 것. 그걸 개발. 우리 인력 개발, 두뇌 개발. 그럼 두뇌를 보다 더 점이니까 조금 잘 돌아가게 만들고 기억력 좋게 만들고 활발하게 만드는 게 두뇌 개발 아닌가? 무슨 훈련도 개발이니까 전부 다.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것 딱 한마디로. 다른 거 다 버립시다. 택지 개발이라는 말은 택지에 알맞게 용도로 바꾸는 거 맞죠? 이렇게 이런 야산이 이렇게 따라서 여기다가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안 되니까 불도저 가서 이렇게 미는 거 조성. 그게 바로 뭡니까? 개발 맞잖아요. 그러니까 택지 개발은 택지에 알맞게끔 용도로 바꾸어서 택지 용도로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 택지 개발 아닐까?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떠나서 개발이라는 말은 뭐다? 좋게 만드는 거다. 뻔하잖아요. 그래서 유용성을 높이는 것 한마디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시험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택지 개발이 뭔 뜻이죠? 안 물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으니까. 대신에 두 가지 건축이 있고 조성이 있겠죠. 조성은 땅 미는 거고 그러니까 수평적 공간 확보가 조성일 거고 건축은 거기다가 물리적으로 입체적으로 뭘 만드는 거, 집 짓는 거. 맞죠?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에 따라서 공적, 사적, 제3개발자 있습니다.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냐 민간이냐 둘이 합쳐서 제3섹터 3부문, 민자역사 같은 게 제3부문이죠. 국가의 어떤 통솔력하고 민간의 자본에서 민자역사, 민자개발, 민자고속도로 그런 거 전부 다 제3부문 그렇게 말합니다. 의미 없고요. 자, 오른쪽에 보자면 개발 외관에 따른 분류, 거기는 눈여겨봅시다. 그러니까 개발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개발 외관에 따라서요. 거기 외관에 따라서 물론 그 문제가 하나는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형적, 유형적 그 말을 구별하자고요. 그 외관에 따라서 첫 번째가 무형적이란 말은요. 그러고 보니까 무형적 개발이란 말은 글자는 없을 문자, 형태가 없으니까 더 쉽게 말합시다. 담당 공무원 지도상의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무슨 지정, 용도주의 지정, 바뀐 거 아무것도 사실 없잖아요. 이름만 바꾸는 거. 그러니까 무형적 개발은 형체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지도상의 이름만 바꾸는 거. 무슨 지정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지목 변경, 변경이나 뭐 이런 것 등. 용도주의 지정했습니다. 거기 선만 그어놨어요. 지목 변경, 지목 바꿨습니다. 또는 형질 변경한다든지 전용한다든지. 그럼 바뀌긴 바뀌었는데 외부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죠. 형태는 안 바뀌고 이름만 바뀐 것은 뭐라고요? 무형적.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용도 지역주의 지정은 무형적 개발이죠. 지문 하나 정도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 외관에 따라서 종류해놓고 한번 골라보세요. 그런 문제 안 나올 거니까. 대신에 어떤 것은 무형적에 속하더라. 어떤 건 유형적이다. 요 지문 하나 정도만. 그러니까 무형적이란 말은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서도 이름만 바뀌는 거. 대표적 케이스가 무슨 지정, 무슨 변경, 무슨 전용 이런 거. 지목 변경이라든가 무슨 전용이라든가 말만.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무형적은 두 번째 용도 지정 또는 변경 같은 토지 물리적을 초래하지 않는 거 그런 상태.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용도주죠. 무슨 지정입니다.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죠? 또는 해서 전용.
농지시정 한다든지 뭘 바꿨을 때.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형체는 안 바뀌는 거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유형적은 당연하잖아요. 유형적은 이제 불도저 지나가야 되겠죠? 유형적이요. 그러니까 유형적 같으면 이제 불도 지나가니까 형체가 바뀌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 좀 눈여겨보시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문 하나 정도 혹시 모르니까 지문에 들어가서 용도, 지역 주제는 이런 것들은 유형적 개발하다 아니죠. 무형적. 그 정도만. 맞죠? 그 동시에는 이제 복합적 개발이 될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과정은 좀 이해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외관에 대해서 요거 두 개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순서, 과정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종류가 몇 가지는 맨 처음에는 거기 과정도 지금 3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26회 때도 한 번 또 나왔었으니까. 맨 처음에는 아이디어 단계, 구상 단계. 자, 어느 저게 무슨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머릿속에 아이템이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 순서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맨 먼저 아이디어 단계, 구상 단계, 착상 단계, 또 원하는 개통 확인 단계. 뭔지 모르지만 먼저 머릿속에 뭔가 있어야 되겠죠. 자, 뭐 합시다. 그럼 먼저 머릿속에 아이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템 단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우리보다는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거 맞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개그맨들 일본어 유학 간다고 하죠. 유학 가서 뭐 유학했어? 가서 놀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경규 알까기 하나 모방해서 왔잖아요. 프로그램.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개그맨들 어쩌니까 어디 유학 간다. 그거 가서 보면서 일본에서 어쩌니까 그거 보고 어쩌니까 모방해서 따온 거. 그것도 일찍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PD 프로그램 따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경규 옛날에 알까기 뭐 그거 있었죠. 일본에서 그대로 따온 거 맞잖아요. 우리 같은 뭐 저거? 몰래카메라 이런 거 그것도 어쩌니까 거기서 따온 거 맞잖아요. 그 프로그램 보고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런 거 진짜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들이 외국 가서 어쩌니까 이렇게 보면서 한 아이템만 따오면 되니까. 노래방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처음에 일본에서 가라오케 그게 노래방이잖아요. 그래서 부산 영도에 처음에 상륙했었을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거 돈 되겠냐. 어두운 공간에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때는 인설트 코인 주화 집어넣었으니까 내 돈 집어넣으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되겠냐. 지금은 코스죠. 그죠? 이제 그걸 먼저 했던 사람 맞죠?니까 아이템.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아이템 하나 찾아가지고 하면은 돈 되는 거 맞죠? 노래방 기계 개발한 사람 돈 좀 벌었을 것 같은데? 그죠? 몰라요. 일단 구상단계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아이템 떠올랐습니다.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게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번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전신의 가능성.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비적 타당성. 타당성이란 말은 실행 가능성이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요. 그 사업이 된지 안 된지. 그러니까 외국에서 먼저 일어난 사업이 보통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잖아요. 또 미국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적절히 따와가지고 하나를 개발하면은 돈 드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일본 가서 6개월 동안 놀다가 하나만 잘 잡아오면 됩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빠른 것은 맞으니까. 옛날보다 시간이 좁혔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쩌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구상 단계, 아이디어 단계.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사업이 존재도합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걸 예비적 타당성, 전신의 가능성. 그러고 보니까 돈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따져보니까 별로 돈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장소 정해야 되겠죠. 입지 선정, 토지 수배 또는 입지 선정이요. 또는 부지 확보. 어디서 할 건 또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장소 정했습니다. 입지 선정, 부지 확보할 때는 옵션이란 계약을 이용한단 말로 하죠. 한꺼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주고 내가 언제까지 다 사겠다. 기간 내 안 사면 나 계약금 너 주겠다, 놓치겠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입지 선정, 부지 선정, 부지 확보, 토지 수배. 자,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네 번째 뭐 해봐야 될까? 이제 진짜로 다 정해졌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더 자세히 따져보지 않을까? 여기 예비적 같으면 그냥 대충 따져보고, 그야말로 좀 두리뭉실 따져봤다면 여기 오면 자세하니. 맞아. 그거 하려면은 토지 매입비가 얼만데, 몇 평을 매입하니까 한 평당 땅값이 얼마니까 땅값 매입비가 얼마. 그 건물을 몇 개를 지어야 되는데 건물 지을 때 그 건축비가 얼마. 그 다음에 또 유지하려면 또 얼마. 직원들은 몇 명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가장 쉬운 얘기로 갈비집 합시다. 주변에 있는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딱 장소까지 정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따집니까? 그 갈비집 전세금이 얼마고, 하루에 들어서 몇 명이 돌아가니까 테이블이 몇 개 있어야 되고, 고깃값이 얼마고, 또 어쩌니까 유지비가 얼마고, 세금이 얼마고, 그런 거 따지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걸 따져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안 따지고 보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죠?
또 직원들을 몇 명을 써야 되니까 유지비가 얼마고 얼마를 해야 되고 홍보는 광고는 어떻게 되고 다 생각하는 거 맞잖아요. 그걸 많이 할수록 그만큼 그 오차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타당성 분석 단계.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분석이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는 위쪽은 지금 예비적인 여기는 그냥 타당성.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을까? 여기는 약간 두리뭉실하자면 여기는 보다 자세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추상적이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서 대충 따지다가 여기는 보다 더 구체적.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보다 더 자세하게. 더 정확히 말할까요? 위쪽 같은 그냥 대충 한 100억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같으면 왜 100억이 나온가? 계산기 때려보면서 숫자 정확하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뭐 하겠습니까? 예비적 타당성에서는 전부 다 법률적 측면, 기술적 경제 다 따지겠는데 주로 이쪽은 뭐가 더 먼저겠습니까? 여기 오면 주로 경제적이 더 먼저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 와서도 법률적 따질 수 있긴 맞는데 여기서 법률적이 안 됐으면 안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은 주로 뭐 경제적이 주가 된다는 얘기지 법률적은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법률적은 약간 어찌요. 여기서도 인허가 조건 되고 법적으로 미비한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어쩌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법이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법으로 확정되고 인허가 될 것 같다. 인가 조건이 많다. 그러니까 넘어온 거 아닐까? 물론 여기서도 하겠지만 여기는 주로 타당성은 주로 뭐 따지겠습니까? 경제적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보다 더 꼼꼼하게 따지는 거 당연히 맞잖아요. 우리 순서를 이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여기 개발에만 쓰이죠? 아니죠. 우리 중개할 때도 똑같아요. 그죠? 중개를 할 때도 어쩌니까 이 아이템 던졌으면 누구를 예를 들어서 골라야 될까 합니까? 그럴 때도 이런 순서 딱 맞는 거죠. 이걸 정확히 시켰을 때 큰 건이 잘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1년에 한 1000억짜리 한 2건만 하자니까요. 미안해요. 분기별로 하나씩 하면 되겠네. 한 4건만. 아니 그러면 돈 되잖아요. 아 진짜요. 그걸 해야죠. 어제도 누구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결혼 다시 다 해야 된다고. 수익률 다시 따져봐야 된다고. 그게 맞아요. 결국 중개할 나중에 어쩌니까 그거 다 해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거 하면 수익률 얼마나 되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나는 매매는 취급하는데 수익률 취급 안 하는데 그러면 어쩌니까 도망간다니. 그때 딱 그래 맞아. 딱 계산 한번 해줘봐요. 그래야 나를 더 신뢰하지 않을까? 아니 그 1초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자 그러면 이제 계획도 하고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쩌니까 돈 모아야 되겠죠. 금융단계. 그죠? 은행 대출 어떻게 받을 거고 그죠? 금융단계요. 또는 아니면 자금 조성단계. 그래서 여기서 좀 되게 보자면 사업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어쩌니까 우와 머리 좋다. 안 되면 사기꾼 딱 되죠 이제요. 그죠? 그 다음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완성되고 돈까지 다 오고 장소까지 정했으니까 이제 불도저 끌고 가야 되겠죠. 땅 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 단계, 초성 단계. 그래서 건설 단계요. 이거 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뭐 할까? 분양 단계. 그러면서 마케팅 이제 분양이요. 분양 단계 아니면 마케팅 단계요. 그래서 여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케팅 하면서 이제 어쩌면 일반화해서 이제 분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물론 마케팅 단계는 여기서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부 다 짜 오겠죠, 사실은요. 그래야 모든 게 전부 순서로 올 거니까. 그 다음에 8번째 뭐 할까요? AS 단계, 프로덕트 완료 단계,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이 순서를 지금까지 여러 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문제 나온다면은 순서는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2개, 예비적하고 그 다음 타당성 2개를 좀 구별을 합시다. 요 정도만. 그러니까 예비적 타당성은 두리뭉실하고 전체적이고 좀 이렇게 한다면은 타당성은 조금 더 세부적이고 쪼개가지고 숫자 때려가면서까지 정확하게 비용이 얼마, 그래서 이자 비용 얼마 이런 식이라든지. 위에 같으면 그 콘도 사업 되겠다. 근데 법적으로 인허 조건 이런 건데 될 것 같은데 건물 몇 층 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좀 봤다고 한다면은 타당성은 보다 더 점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맞아. 인허가 조건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그 대출 얼마보다 이자가 얼마 될 것 같고 이런 식이나 더 점이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는 뜻 가능하시다네요. 이해할 수 있죠? 네. 조금 파고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상 단계, 아이디어 단계, 그 다음에 실행 전 가능성, 예비적 타당성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부지 모입, 부지 구입 단계, 부지 모색 단계 또는 토지 수배, 위치 선정 뭐 그런 것들요.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단계, 그러면서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요렇게 순서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이제 위험, 그래서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위험과 타당성이 사실은요. 그래서 개발에서는 이쪽 얘기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오기는 좀 그래. 그래서 지문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무형적이 무슨 말이다? 예를 들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개 좀 구별하는 거 전반적인 지문 정도밖에 안 되지 한 문제랑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위험과 타당성 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좀 쉬신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